공 부지사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방 소개받은 경북도 행정사 김학봉입니다. 뭐 저출생과 전쟁 많이 들어보셨죠? 또 한편으로는 전쟁이란 용어가 행정청에서 써도 되나 이렇게 의아함도 계실 텐데요.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왜 전쟁이란 말이 나타났는지 또 쓰게 됐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난 2월 20일 날 우리 도청의 동락관이라고 한 1000여 명 모여서 우리 지사님 또 시장 군수님들 도의원 또 도단위 기관 단체장님들 아마 여기서도 많은 분이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주영한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님 전 산업부 장관님도 오셨고요. 저출산 전쟁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왜 가졌느냐? 그만큼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러분들의 언론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 산업의 위기고요. 또 우리 어떤 뭐 정당 간의 어떤 이런 정치적인 위기 있지만은 우리 행정하는 또 우리 대구 경북 지킨 입장에서 보면은 저출생이 가장 우리한테 와닿는 위기다. 그렇게 출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뭐 매주 월요일마다 저출생 관련 지사님 주제로 회의도 하고요. 오늘도 했고요. 매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동안 정리했던 걸 정부도 많이 건의됐습니다. 그 중에 저출생 대응 기획부도 대통령께서 만드시겠다 했고요. 또 용산 대통령실에 저출생 수업실도 만들겠다 해서 했고 또 저출생들 특별법도 현재 저희들 경북연구원에서 준비 중인데 이것도 하반기에 저희들 국회 통과할 계획으로 있고 정부에서도 입법안을 우리 경북의 안을 가지고 저출생한 특별법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중에 저희들 돌봄 융합 특구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경북에서 앞장서고 있는 이러한 것이 정부 정책으로 많이 되고 있다 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행안부 장관 주재 시도 부단청 회의 때 제가 특별하게 우리 경상북도의 저출생 정책 사례 소개되셨고요. 지난번 저고위 부위원장 주재에서도 제가 우수 사례도 발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전쟁을 왜 선포했느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10대 세계 경제 대국, 경제 강국이라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출생은 우리가 그 나라로 떨어지고 있었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내부의 어떤 적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구를 유지하려면 우리나라 인구에서요. 또 학교 출산율은 2.1, 뭐 쉽게 막 2.0으로 한다면은 1년에 한 60만, 70만 명이 태어나야 되는데요. 지난해 23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올해는 20만 명 태어날 것으로 이제 저희들 분석하고 있고요. 20만 명이면은 남자 10만, 여자 10만이 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가 60만 대군했습니다. 한때 64만 5천 명까지 갔고요.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49만 명이라도 대한민국 국군이. 근데 앞으로는 10만 명, 20만 명 중에 남자 10만 명 있을 때 다 태어나서 군대가 현재 1년 6개월인데요. 다 군대에 가더라도 20만 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북한이 지금 1.4, 1.5입니다. 20년 지나면은 북한이 우리보다 더블이 됩니다. 데이터상으로 본다면은 그만큼 우리가 이제는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6, 70만 명이 태어나야 되는데 20만 명밖에 안 태어나면은 40만 명 정도 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사님은 핵폭탄보다 더 무섭다. 우리가 최근에 핵폭탄 전쟁 안 했지만은 이전에 제2차 세계대전 때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 했을 때 40만 명까지는 안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매년 40만 명이 죽는 그런 효과가 매년 나타나고 있고 내년도에는 더 50만 명 더욱 더 극대화되는 이런 상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학교 출산율이 0.72명입니다. 2022년에는 0.78이었습니다.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작년 4분기에는 0.65입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지난해 0.86입니다. 또 2020년에는 0.93이었습니다. 제가 뭐 작년, 최근도 그렇고요. 제가 우리 부처 차관님들, 실장님들 제방에 오거나 또 제가 서울이나 세종 갔을 때 이 저출생의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분들이 처음에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저출생은 경상북도와 같은 농어촌 지역의 문제,
그래서 인구 소멸이 되고 지방 소멸이 될 것이다. 서울은 되게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 이 0.72가 정부 전체 우리의 전국이고요. 우리 경북이 작년 0.86인데 5번째로 고출생 지역입니다. 가장 낮은 지역이 0.55가 어디냐? 서울입니다. 17위, 16위는 부산, 15위는 인천, 14위는 대구. 지금 인구 많은 대도시, 광역시가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20년 기준하면 그때는 우리 전국 전체가 0.78명인데요. 우리 경북은 0.93이었습니다. 그때 서울은 얼마였느냐? 0.59입니다. 그 사람들이 서울은 사람이 많으니까 서울 경기는 그리고 서울의 가장 중심이 강남이지 않습니까? 서울 강남은 2020년 0.49입니다. 실은 저출생 즉 가장 저출생은 서울 강남이고 서울이고 이렇게 거꾸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농촌 지역인 경북, 전남, 경남이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거꾸로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왜 그러냐? 착취 현상이죠. 우리 대구 경북에서 학생들이 대학 졸업하고 일자리 찾아서 서울로 가는 겁니다. 강남으로 가는 거죠. 아니면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우리 지역 희망이 없겠구나. 서울로 가야겠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서울에 거기에 반은 실은 우리 경북, 경남, 대구, 전남 이런 사람들이 채워질 뿐이지 국가적으로 우리 국가는 인구 저감으로 급격히 가고 있다. 결국에는 저출생은 그래서 우리 이런 지방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는 국가적인 난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 튜더라는 영국의 작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적을 이룬 나라다. 그런데 기쁨을 잃은 나라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저출생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도 없고 또 현장에서 소멸도 바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우리 도교육감들 뵈면은 학교가 매년 몇십 개가 없어지고 있어요.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학교가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연초에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광주교대 학생들이 한 30여 명이 자퇴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대구교대, 광주교대 그 지역의 교대들이 1년에 시험생 한 250명, 300명이 되는데 지난해 광주교대 졸업생 중에 6명만 임용을 했습니다. 학생이 계속 줄어드니까 학생 신규 교원을 많이 뽑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게 뽑으니까 이 교대 젊은 인재들이 자퇴를 했다고 하고요. 원래 보니까 우리 교대 입결이 보니까 한때 교대가 수능 1등급 못해도 2등급 갔는데 4등급, 5등까지 가는 그러한 현실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본 원인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정리했는데요. 초고속 압축 성장. 자, 우리가 이렇게 10대 강국이 됐는데 실은 또 세대 간의 문화 차이가 있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들 이렇게 말했죠. 결혼했을 때 단칸 월세방에서 시작했다. 저는 전세집에서 시작했습니다. 아파트에서. 지금 우리 밑에 애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 똑같죠. 우리 주거 문제, 주거율은 우리가 100% 넘은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매번 언론을 통해서 집이 부족하다, 갈 데가 없다, 집값이 너무 비싸다 합니다. 왜냐? 우리 농촌의 빈집은 차고도 넘칩니다. 또 우리 대도시에도 많은 외곽 지역에 월세 막 내리고 있습니다. 안 갑니다. 왜냐? 요즘 젊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아파트 24평 이런 전세부터 시작하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빌라, 다가구 이런 주택을 다 합친다면 우리는 현재 주택보급률 100% 넘어섰지만은 현재 우리 젊은 세대들은 선호하는 주거 형태가 다른다는 거죠. 방범, 보안이 되고 또 역세권에 살아야 되고요. 문화, 교육시설이 가까워야 되는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수도권 집중에 따라서 극심한 경쟁이 일어나가지고요. 우리가 3포 세대 하잖아요. 결혼, 출산 다 포기하고 이런 세대들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한 10만 명 정도가 지난 우리 경북도 한 8,000명 가까이 우리 울릉도 인구가 9,000명 좀 안 됩니다. 매년 울릉군 인구에 젊은 청년들이 빠지고 있습니다. 대구도 마찬가지고요. 전국적으로 이 인원들이 수도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에 채워지고 서울 강남으로 몰리다 보니까 서울 강남은 인구가 엄청 늘어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은 실거주자, 주소지를 가진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정부에도 보면 그동안 단편적인 이런 게 많았습니다.
2006년부터 18년간 언론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정부에서 380조를 투입했는데 인구가 늘지 않고 있다. 당연한 결과죠. 저도 행안부에 국장할 때 매년 정부 부처 평가를 합니다. 인구 대응 정책을 다 모으라 그러면은 실은 부처에서 정말 인구에 집중하지 않은 정책도 부처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인구 대응 정책 사업을 해서 부처 좋은 평가를 받게 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인구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들도 실은 이게 그동안 이제 분절적이었다. 이제는 융복합, 우리 조금 전 김재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이제는 협업하는 체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그 많은 380조라는 예산이 투입됐는데 인구는 급감하고 있다.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현장을 가장 잘하는 지방이 저출생을 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협력하고 지원하는 이러한 체계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 그동안 해온 걸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전쟁 선포도 하고요. 또 저희들 온 국민이 함께하는 10,000원 이상 기부 운동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한 28억 정도 저희들 모금했고 이건 뭐 자발적입니다. 우리 오신 분들도 뜻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저출생 관련 사업에 전액 다 집중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이제 이번에 추경을 했습니다. 우리 지방정부 중에 보통 3번 정도 합니다. 보통 봄에 한 번 하고요. 또 수해나고 나서 8월 말에 하고 12월 말에 정리 추경하는데 이번에는 온전히 추경을 원포인트로 했습니다. 저출생 관련 사업을 해서 한 1,100억 정도 해서 추진해가지고 지난 5월 3일 날 이제 의회를 통과해서 앞으로 현장에서 이 사업이 진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중순에 지사님께서 우리 기자실에서 우리 또 100대 실행과제 브리핑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7월 1일자로 저희들 조직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저출생 극복 본부라는 하나의 국이 별도 국이 만들어져서 이 업무만 전담하는 부서가 생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어떻게 이길 것이냐. 지금 그동안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왔고요. 정부에서 저출산 권익위원회도 만들고 여러 가지 대책도 세우고 있고 또 최근에 대통령께서 저출생 관련 부처도 만들어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게 현장에서 일어나고 현장에 가장 다르기 때문에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경북은 경상북도는 시군과 함께 현장에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목소리도 듣고 또 그걸 디자인했기 때문에 저희들 체감도가 높다. 이걸 토대로 해서 방법을 찾을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일단 만나야 됩니다. 만남부터 결혼, 주거, 출산 그리고 이 돌봄까지 전 주기적인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저희들이 아이들 행복한 경북을 했고요. 2030년에 저희들 다시 이제 1.0대로 출생률을 높이는 게 저희들 목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40년에는 OECD 평균이 1.5입니다. 그때 하고 2070년 1970년에 우리 경북이 인구가 1위였던 걸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데이터는 표시가 안 됐다 하더라고요. 1971년에 나왔는데 71년에는 서울이 경북을 넘어서서 인구 통계적으로 처음 1위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 다시 그로부터 100년 후인 2070년에 다시 인구도 좀 1위를 갖고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이 우리 대한민국을 리드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다는 의미에서 2.0대 다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은 다시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2.1이 되면 맞는데 2.1 간단히 2.0으로 했고요. 또 이게 1.3이 되면은 저출산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부산하면 0.72까지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출산율인데 그래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해서 2030년에 1.0 다음에 2040년에 1.5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서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는 또 정부와의 협업 또 정부의 지원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단계적으로는 이렇게 돌봄이라든지 주거 문제에 집중을 하고요. 또 중장정 육아 친화적인 문화 환경 개선 이런 데 중점을 둬서 하고요. 또 밑에서 보신 것처럼 이
이 만남부터 해서 이렇게 결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주기별로 일단 남녀가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저희들 추진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6대 분야에서 이 만남 주선, 또 뭐 출산, 돌봄, 또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피드 이렇게 6개 분야 100대 과제를 해서 저희들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100대 과제 중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또 20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저희들 또 하다 보니까요, 이 사회보장제 협의제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뭐 저출생이라든지 보건복지 관련하다 보면은 보건복지부에서 협의를 하는데 이게 6개월도 걸리고 또는 그 이상도 걸리는데 그런 부분의 규제 개선도 함께 저희들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 저출생이 문자 보니까 제가 한 달 전쯤에 우리 도청의 젊은 공무원들 만났는데요. 한 12명을 만나 점심을 같이 했는데 반 정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결혼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언론에서 제가 들었던 내용이 우리 바로 공무원들한테서도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 집단은 외부에서 보면 되게 안정적인 집단입니다.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 또 시간이 흐를수록 호봉도 오르는 이런데 제가 물어봤죠. 왜 그렇게 했더만은 반 정도는 결혼에 대해서 아예 생각이 없고요. 나머지 반도 보니까 일단은 집 문제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여자분들은 우리 경력 단절 문제 결국 이런 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또 하나는 여기 오니까 젊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만날 수가 없다. 우리 도청이 한 1,500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경찰청, 교육청 합치면은 아마 한 500~600명. 그럼 여기 한 2,000여 명이 있는데요. 이게 기간이 3개이다 보니까 만나가지고 이렇게 성사가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은 뭐 어느 과에 누구하고 만났는데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소문이 퍼지니까 잘 안 만나려고 그럽니다. 여기 우리 지금 신도시가 인구 한 22,000명 되는데요. 그 가족들 뭐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이들이 여기 사람 안 만나겠다. 그럼 뭐 대구나 멀리 있는 사람 만나야 되는데 만날 기회는 적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좀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또 이 지역에 있는 우리 경북 지역에 있는 우리 젊은 청춘 남녀들 만남을 좀 추진해 줘야겠다는 말씀 그런 계획을 세웠고요. 여기 보니까 청춘 동아리 이거는 우리 경북 지역에 만 26세에서 42세 미혼 남녀인데 저도 이걸 하면서 우리 담당자한테 야 이게 제대로 되겠냐? 그 뭐 서로 이제 공무원께서 이제 공무원 관계없이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데 이게 제대로 했는데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 신청을 마감했는데요. 이번에 이거 3기를 뽑습니다. 6월 달에 1기가 돌아갑니다. 또 8월 달, 10월 달 하는데요. 1기에 우리가 25살 50명을 뽑기로 했는데요. 제가 제 아는 선배로부터도 뭐 청탁 전화도 받았습니다. 자기 아들이 지원했는데 그 제가 우리 담당과장한테 그거 해주면 안 되냐 했더만 부산 지금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많냐 했더만요. 우리 남자가 25명, 여자 25명 뽑는데 남자가 353명, 14.1대1이에요. 예. 근데 여자분들은 25명 뽑는데 86명이 3.5대1이고요. 여자분들은 뭐 여전히 인기가 좋던데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이분들이 어떻게 뽑느냐 하도 가지고 우리가 유튜브 생중계 있습니다. 추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25명 남자를 뽑았어요. 그만큼 이 청춘 남녀들이 만남에 대해서 되게 갈구하고 있구나. 근데 그냥 너들 만나라 했을 때는 만나기가 좀 힘든 그런 구조가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청춘 동아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익으면은 다시 저희들이 행복 가정 여행이라든지 또 이 크루즈 여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에 청춘 동아리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서로 알아보고 뭐 마음도 나눌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그 느낌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다시 우리가 이런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 마을 이거는 저희들 요즘 뭐 TV에 이 솔로들 만나는 그런 거 많잖아요. 저희들이 해서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호응이 되게 좋고 뭐 이렇게 문의 전화 되게 많이 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출산이 개인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의 축복이라는 이런 것을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이런 사업도 계획 중에 있고요. 다음 또 출산 관련해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부터 공공산후소변도 확대를 하고요. 또 남성 저희들 난임 시수 같은 경우는 여성은 그동안 지원했는데 우리 경상북도는 실은 또 난임의 원인이 남자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들 여성한테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저희들 남자도 이번에 저희들 난임의 한 36%는 남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에 대한 난임 시술도 저희들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저희들 이 돌봄 친화 공동체, 우리 동네 돌봄마을 이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경북 보동 공동체 K보동 이름으로 저희들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건 아직 고전 차에서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는 이제 24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는, 거기 지금 얼마 전에 KBS에서 가정의 달 특집을 했습니다. 5부작 해가지고요. 전어모 출산에서 전출산이라고 매주 일요일 밤에 하는데 제가 한 3부작 정도 봤는데 5부작 중에 외국에서도 나왔는데 뭐 독일, 헝가리 또 스웨덴에 나왔는데 거기 보니까 이 젊은 여성분들이 이런 데 맡기는 거죠. 그래서 그 공항에 근무하시는 분은 보니까 밤에 애를 맡겨야 되는데 부담 없이 맡기고, 우리는 실은 애를 낳으라고 얘기했는데 놓고 나서가 문제인 게 뭐 시댁이라든지 친정에 부모님이 안 계시면은 또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힘든 구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좀 지방 정부에서 물론 지원도 보면 일부 돼 있는데 거기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너무 적고 또 비용도 높고 하다 보니까 아주 제한적인데 이걸 저희들 공공에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우리 여기 신도층에도 이제 1호하고 1호점은 저희들 아파트 1층에 공간을 저희들이 확보해가지고 매입을 해서 거기에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곳 아파트 있는 분들이 뭐 애들 엄마들이 출장 직업 있으면은 출근하면서 맡기고요. 퇴근하면서 들어오고. 근데 퇴근이 늦어지면 늦어진 대로 저희 밤 12시까지 24시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다음 안심되고 안전한 돌봄에서 여기는 아픈 아이, 뭐 또 1구 응급처치, 여기는 우리가 아픈 아이 같은 경우 저희도 또 소방과 연계해서 1구 쪽으로 연계를 하고 있고요. 또 영유아 맞춤형 이렇게 해서 쭉 우리가 이 돌봄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총 틈새 없는 돌봄에서 뭐 농촌형 또 아이 돌봄이 또 대학생 아이 돌봄이 하고 있고요. 이게 아이 돌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수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에 2,230명이 있는데요. 너무 많아가지고 대기가 너무 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한 3,000명으로 늘릴 계획으로 있고요. 제가 오기 전에 2시에 우리 14개 대학의 이 영유아학과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 학처장님들하고 제가 MOU를 맺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대학생들을 약간 파트타임으로 뽑아가지고 이 아이 돌봄이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정규직이랄까요? 그렇다면은 대학생들을 방학 중에 저희들이 뽑아서 연결시키려고 하는데요. 지금 한 300명 정도 뽑아가지고 저희들 시간당 해가지고 뭐 교통비하고 해서 일정액을 주고 그 학생들은 이런 소정의 전문 과정 주로 영유아과 전공 학생이 되겠죠. 그래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런 것 통해서 저희들 돌봄에서도 더 촘촘하게 말씀드리고요. 또 돌봄과 문화를 연계해서 돌봄 도서관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 가면 우리는 나는 그 뭡니까 엄수, 정수, 조용히, 쉿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제가 2000년 미국 갔을 때 저는 2년간 있으면 깜짝 놀란 게 제가 있는 콜롬비아시티에 도서관 갔는데 도서관 1층이 애들 장난터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이제 도서관에 애들을 놓을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저희 돌봄 도서관은 와가지고 책도 읽고 애들이 책하고 친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책하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조용히 하라 그러고 애들이 완전히 정자세 해가지고 물론 그 좋은 점도 있지 반면에 또 자유롭게 누워서 책도 보고요. 길에서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돌봄 도서관에서는
이런 엄마들이 애들 맡기고 또 책도 읽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 계획이 있습니다. 또 종교 시설을 활용한 거, 또 우리 지역 예술과 함께하는 이런 교육도 저희들 구상 중에 있고요. 다음 이건 우리 동 돌봄 마을은 제가 말했듯이 경북 보동 공동체 K 보동으로 저희들 이제 용어를 정리해서 앞으로 나가는 계획이고요. 여기는 초등생 이하 대상으로 하고요. 24시까지 운영할 계획이 있고요. 이제 5개 시군 저희들 39개소 원래 시범 운영을 해서 앞으로 산단형, 또 농촌에 맞는 형, 또 혁신도시, 뭐 김천 혁신도시나 우리 이런 도시에 맞게 바뀌고 여기는 6대 서비스가 됩니다. 이동, 안전, 또 통합정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저희들 여기는 우리 전문가뿐만 아니라 또 자원봉사자, 또 소방, 경찰, 우리 자율방범대, 의용소방, 또 이 전문교사 함께해서 저희들이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융합특구는 이건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 영유아 보육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이 다 지금 부처도 다르고 우리 도에도 부서가 다르고 다 별도로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한 곳에 모아서 좀 집적시키고 또 인구가 좀 감소되다 보니까 어떤 관리상의 문제 또 돌봄의 어떤 문제 이런 측면에서 좀 시너지 효과를 내자 해서 현재 저희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융합시설도 집적화시키고 서비스도 집중시켜서 그 효과가 더 나게 할 계획이 있고요. 또 이런 직 하다 보니까 우리 아까 뭐 사회보장협의체 이런 규제가 많습니다. 그 정부로부터 지금 당장 필요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부처 협의도 필요하고 또 무슨 심사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출생 관련은 이런 것은 좀 규제 면제라든지 규제를 단축시키는 이런 것도 저희들이 정부에 요구했고 여기 사업에 대해서 우리 저출산 고령화위원회에서 정부 안으로 조만간 이제 발표할 계획을 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들 구미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이게 근로자들이 출퇴근하면서 아이들을 맡기고 또 퇴근하면서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고 또 밤늦게 야간 근무에서라도 맡길 수 있는 그리고 여기서는 보면은 지금 그 동사무소도 있고요. 미취학아동은 여기에다 맡기고요. 또 취학아동은 여기 4층에 돌봄센터가 있습니다. 또 돌봄 인력 양성 여수센터는 여기에 들어가는 뭐 관리하는 이런 거고요. 이 교육센터는 취학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 교육도 담당하는 그래서 어떤 교육 또 돌봄 또 행정 문화 시설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갖춘 그런 센터가 되겠고요. 저희도 이걸 구성하게 된 것은 여기 이제 구미 국가 1산단 지역인데 요 근처에 보면은 이마트도 있고요. 또 롯데시네마도 있고 또 순천병원인가요? 구미에 병원도 있고 또 그 주변에 근로자 임대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고 수요가 제일 많은 곳에서 수요를 조사해가지고 구미시와 현재 준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를 통해서 이 산단도 새로운 산단으로 재생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바꾸겠습니다. 다음 수요 기반에서 안심주거 해가지고 저희들 보니까 전세 같은 경우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뭐 국민주택 85평방미터 이상은 이자도 중단이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저희들은 지금 이 3자녀, 4자녀가 되면은 아파트를 좀 더 큰 평수로 옮기게 되어 있는데 지금 85평방미터 미만만 되어 있고 정부 차원에서 이상은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4명 되고 하면은 방이 더 필요한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30평대 또 40평대까지도 좀 확대되지 않느냐 그런 현재 저희들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공임대주택도 이렇게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육아기 일생활 관련해서 저희들 이렇게 보면은 육아기 근로자 단축근무 급여 이건 뭔가 하면 현재 정부에 이렇게 기업하시는 분들 계시니까요. 정부에서 현재 200만 원까지 부모님들이 애를 가진 아빠 엄마들이 단축근무를 하면은 월급을 200만 원까지 보전해 주는데 실은 200에서 400까지가 상당히 많은 걸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도에서는 200까지 정부가 보전해주고 우리 400까지는 우리 경상북도가 보전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우리 소상공인 출산 장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우리 경상북도의 소상공인들이 96% 됩니다. 기업인들이.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 대체임금비를 200만 원, 월 200만 원 1인당 6개월간 1,2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업 같이 함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가족 친화 기업 문화도 저희들 준비 중에 있는데 혹시 우리 기업인들께서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저희들 또 이 저출생의 경북도가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우리 다자녀 가정은 지금 국가유공자급으로 이제는 예우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이제는 또 양성평등도 저희들 행정에서도 집중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실행할 때가 된 거죠. 네, 이제는 국가 부조계획도 좀 바꿔야 되고요. 이제는 고교 졸업생, 지사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게 선진국의 OECD 평균 대학 진학률은 30%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70%, 80%. 그동안 사이에 너무 늦게 진출하고 또 그 학생들이 또 대학원까지 가는 거죠. 근데 정말 우리나라에서 대학원을 가는 이유가 취업 문제도 하는 게 많습니다. 정말 대학원이라는 건 자기가 더 공부를 해서 학계를 진출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보다는 대부분이 취업에 하기 위해서 수단 측면이 좀 강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고교 졸업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고교 졸업하고 우리 공무원 들어오면은 인센티브 이런 것도 저희들 준비 중에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또 미디어 그다음 우리 나 혼자 산다는 프로그램 저도 가끔 보는데요. 이걸 보면은 다들 이렇게 말하죠. 야, 혼자 살아도 충분하구나. 예, 그래서 이제는 다 함께 살 수 있는 좀 이런 식으로 가야겠다. 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우리 경상북도는 화랑 또 승비 또 호국정신, 새마을 정신 이어지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중심에 있었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출생이라는 큰 난제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경북예술 아카데미 회원들께서 도와주시면은 우리 경북도정이 더욱더 집중적으로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저출생과의 전쟁에서는 승리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물적 무승부는 없습니다. 꼭 우리 경상북도 승리하고 또 그 승리가 단순한 다른 지역의 승리가 아니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 아카데미 회원 여러분들께서 크게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기관이 이렇게 나서서 막 활동을 하고 정말 잘한다고 이렇게 찍어요. 그런데 하나 건의드리는 말씀은 부산의 다른 단체, 종교단체나 시민단체나 이런 데 가실 때 종교단체나 시민단체 이렇게 가실 때 경상북도가 하는 이 저출생과의 이 문제를 전형상으로 해서 우리가 정책 우선순위를 놓고 한다. 그런데 행정기관이 이렇게 하는 데는 정말 한계가 있을 것 같다. 좀 다른 분들도 좀 자체적으로 해달라. 예를 들면 이 종교단체입니다. 종교단체 지도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꼭 그런 말씀을 좀 전해주십시오.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가 있다, 뭐 사찰이 있다, 뭐 이런데 하는 그 종교인들한테 뭐 이런저런 요구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헌금 뭐 여러 가지 그 요구를 많이 하는데 자 우리 이 대형교회 같으면 야 우리 교회는 자녀를 놓으면은 5살 될 때까지 우리 교회에서 책임져 키워주겠다. 낳는 거는 뭐 상관있지만 그런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거를 보고 싶다 이거지.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우리 행정부에서 도청에서 죽을 판 살 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기대가 좀 되겠지만은 그러나 종교단체나 기타 다른 사회단체나 시민단체에서도 그런 거는 왜 안 하냐. 저는 참 그런 걸 아쉽게 생각해요. 이게 애 놓고 키우는 것이 도청의 문제, 그 공무원들의 문제인가요? 우리가 앞장서서 하지만 정말 그런 단체에서 한 가지라도 하는 거 교사들도 그렇고 우리 근처 우리 지역에서 애기 놓으면 우리 초등학교에서 5살 될 때까지는 내가 책임지고 키워주겠다.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저는. 이게 어떻게 도의 일입니까? 그렇게 그런 거를 좀 많이 이렇게 강조해 주시기를 건의견 부탁드립니다. 예, 저 장관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 이걸 좀 제2의 새마을 운동처럼 해야겠다. 그래서 저도 뭐 행사 때나 우리 간부회들 통해서도 하고 지금 많이 확산하고 있는데 아주 좀 미진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뭐 종교 단체
또 민간 단체 이런 단체 있을 때 또 확산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그저께 지사님이 그 김천 직지사 갔다 오셔가지고 뭐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 건국대 무슨 교수님하고 대담했는데 이분이 조선시대에도 국가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한 정책이 있었다. 경국대전이 대한민국의 헌법처럼 그 당시 조선시대 헌법택이잖아요. 경국대전에도 사대부 집안의 딸이 30세가 되어도 간에서 시집을 못 가는 있으면은 예조에서 혼수 물건과 돈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 경국대전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이제 조선시대에도 이런 게 있었는데요. 뭐 또 로마 시대도 그런 게 있었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저희들 다 이렇게 공유를 했었는데요. 그만큼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김재수 장관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좀 더 확산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두 번째는 공감의 가치라는 특강 주제로 해가지고 주제로는 이제 디지털 시대 문화예술의 참된 공감을 위하여라는 특강입니다. 또 앞에 먼저 나와 계십니다. 간단하게 이력 소개드리고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정학 대구 언니세상 관장님이시고요. 대구교육박물관장,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 총감독, 국악방송 한류정보센터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네, 김정학 관장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방송 프로듀서를 오래 했습니다. 한 25년 했습니다. 그리고 뜻한 바 없이 미국 이민 갔다가 10년 만에 돌아와서 천마아트센터 총감독으로 지금 지내고 교육박물관장 지내고 지금 여기 있는데 오늘 이렇게 아주 좀 짧은 시간입니다만 아주 의미 있는 자리에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김보라 교수님하고 또 우리 최정수 원장님하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고향이 경북이니까 그리고 방송쟁이 하면서 경북 구석구석 다 취재 다녔으니까 그리고 경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역사적인 팩트들을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이게 제 4차 산업혁명을 맞아가지고 어떻게 좀 순기능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고민들을 예전부터 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만 30분 내에 오늘 오신 분들의 그 생각들에 조금 알맞춤한 그런 얘기들 조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짧지만 한번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안 됩니까? 네. 이거 한번 발음해 보시죠. 이의 이성, 이의 이성, 그렇죠? 이거 발음해 보시죠. 이의 이성, 이의 이성. 이걸 발음할 수 있는 사람은 경상도 사람밖에 없습니다. 경상도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성법이 다 없어진 지금 한국말 속에 이걸 발음할 수 있는 사람은 경상도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거 읽을 수 있는 사람도 경상도 사람밖에 없습니다. 가가. 우리 이해가 되잖아요. 이거 한 줄 써놓으면 서울 애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술 한 잔 얻어먹고 이거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 이런 것들도 사실 국가유산급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나 예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야말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색을 좀 잘 살려가지고 어떤 컨텐츠들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 고민해줘야 될 때가 왔거든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햄릿 한 장면이잖아요. 그 햄릿인데 햄릿이 이제 해고를 통해 깨달은 인생의 진리가 딱 한 대사로 나옵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건 저는 디지털 시대를 대표하는 명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는 것 아니면 죽는 것. 제로 아니면 1. 이것 아니면 저것.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깊숙하게 빠져 있거든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밥솥에 밥해 먹는 것도 이미 디지털의 은혜를 입고 지금 밥을 해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디지털 시대에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특히 문화예술계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방송에서는요. 방송이 브로드캐스팅이지 않습니다. 멀리 던진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브로드캐스팅. 근데 일본에서는 이미 협송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협송. 케이블 TV는 협송이에요. 협송.
내로우 캐스팅. 그 다음에 우리가 카톡하고 하는 거 이런 거 이건 점송입니다. 포인트 캐스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이제는 방송의 단계는 지나가고 협송과 점송에까지 단계가 왔는데 아직도 우리 생각은 방송에 머물러 있고 방송 프로그램이 예전에 잘 나오던 탤런트는 어디 갔어 얘기하면 바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점송의 단계까지 온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사느냐, 경험 경제의 시대에 사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경험 경제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지금 5학년 5반 이상 되는 분들은 모르는 게 어떤 면은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경험 경제에서 나오는 말들이 이겁니다. 밈, 인스타그래머블, 또 캔슬 컬처 이런 단어가 이미 젊은이들한테는 익숙합니다. 디지털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디지털 세대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고 요즘은 옛날에는 사진을 뭐 5:7로 찍냐, 뭐 3:4로 찍냐, 그다음에 TV 영상 16:9 HD. 요즘은 인스타그램에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사각형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사각형 사진을 잘 찍는 거를 인스타그래머블 포토를 잘 하느냐 못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진 가로로 길게 찍은 거 인스타에 올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잘립니다. 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응되어 가는 부분에서 일어나는 경제 현상을 경험 경제라고 해요. 그래서 경험 경제로 가면서 이미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거래가 아닌 관계, 재화가 아닌 경험으로 가는 겁니다. 그 지금 아까 그 캔슬 컬처 같은 경우는 그런 것 아닙니까? 뭐 어느 집이 참 잘한다 그러니까 인스타에 한번 올리니까 그 집에 가서 막 물건을 사게 되고 그 집 못한다 그러니까 그 집 문 닫아버리고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이 이 디지털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패러다임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대국민 상대하는 비즈니스는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런 게 있다, 있는 걸 인정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디지털을 어떤 해법이 있느냐 이 디지털을 살아가는데 디지털 시대의 가장 끝간 곳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가 뭐냐 물으면 다들 이렇게 얘기해요. 통합이다, 융복합이다, 통섭이다, 하이브리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통합은 물리학적 방법이에요. 융복합은 화학적 방법이고요. 통섭은 최재철 교수가 얘기하는 생물학적 방법입니다. 하이브리드 유전학적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 중에 한 단어를 찍어서 디지털에 대한 해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다를 공통으로 할 수 있는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공감하자라는 부분입니다. 이해하고 알고 양보하고 겸손하고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이 디지털 시대에는 자꾸 사라지고 있는데 그걸 끄집어서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이게 디지털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 중에 하나죠. 보십시오. 디지털 시대 내가 그것이 알고 싶다 이렇게 적어왔어요. 이 인터넷의 역설 중 하나는 우리에게 세상을 열어주었지만 동시에 그 세상은 스마트폰 안으로 다 집어 들어가 버려서 그 세상은 작아졌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옛 연인의 안부를 궁금해하는 일을 상실했고 친구 집에 전화를 걸 때 예의를 잊었고 심지어 쉽게 찾아들 수 있는 의외의 지름길조차 잊어버렸다. 그래서 저는 아날로그를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아날로그 시대에서 우리가 가치롭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항상 최적화된 경로만 따라가다 보면 대항 경로와 예상치 못한 우회로를 잃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가장 되찾기 어렵다는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게 디지털 시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찾으려고 하는 것은 공감밖에 없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의 생존 방식 중에 하나가 디지털 디바이드를 극복하자는 겁니다. 디지털 디바이드를 극복하자 하니까 되게 무슨 거창한 학술적 용어가 아니라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서 어르신들은 짜장면도 못 시켜 먹습니다. 이거 눌러서.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도 못 만들고요. 은행에 가서 뭐 돈 찾기도 못하고 예금을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디지털 디바이드를 부모한테 전화해주고 뭐 부모한테 뭐 용돈 많이 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디지털 디바이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데 디지털 디바이드 극복은 본인이 해야 됩니다. 자식이 해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70, 80대 사람들은 이미 뭐 때가 늦었다고 보고 지금 계속 고령 인구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아까 부지사님 애 많이 낳고 뭐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팩터입니다. 혹시 하라리가 얘기한 역사를 통틀어 사회를 고통스럽게 했던 가난이라는 것은 사회적 가난과 생물학적 가난이다. 돈 없어서 막 먹을 거 못 먹고 하는 생물학적 가난이죠. 그 다음에 디지털 디바이드를 극복 못한 것은 사회적 가난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뭐 모르고 말지 난 아날로그가 더 좋아 난 아직도 필름 카메라 찍는다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말이 안 먹힐지 모르지만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입니다. 이거 켄 로치라고 하는 유명한 그 좀 사회성 짙은 영화 감독이 했던 2016년도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았던 대표 작품입니다. 이거 지금 넷플릭스 같은 찾으면 안 나올 겁니다. 근데 꼭 한번 구해서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에게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고 말해야 한다. 켄 로치 해가지고 이 포스터가 시내에 많이 붙었죠. 근데 범죄도시 같은 것 때문에 전관을 다 그쪽 스크린을 그쪽에 써버리기 때문에 대구에 와서도 하루인가 이틀 정도밖에 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난 연필시대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을 위한 배려는 안 해주나? 라는 게 이제 메인 블레이크의 메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어디 사무소에 가서 뭘 서류를 하나 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고 은행에 가서 뭘 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이렇게 절규해요. 나는 개가 아니다. 인간이다. 인간적 존중을 요구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디지털에 대한 어떤 스킬 하나를 못 배웠을 뿐인데 왜 이 사람은 자기가 괴 취급받는다는 것까지 비약을 하는가.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공감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정말 소외받는 디지털 디바이드는 어떤 것인가라는 이 영화로 한번 보시면 이제 디지털 시대에 저와 같이 진입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거 하나 더 봐야 됩니다. 최근에 했던 그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가 소셜 딜레마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소셜 딜레마. 이것도 다큐멘터리인데 그런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이거 다 보고 나면 좀 섬찟합니다. 그래서 이 다큐에서 나오는 중요한 대사 3가지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고객을 우리는 옛날에는 소비자는 왕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컨슈머잖아요. 컨슈머. 그 다음에 고객이잖아요. 커스터머잖아요. 커스터머. 이제는 우리가 뭡니까? 디지털 시대의 유저입니다. 유저. 그래서 고객을 유저라고 부르는 산업은 단 2종류뿐이다. 마약과 소프트웨어. 그래서 우리의 대척점에는 마약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 정도로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그 문장이죠. 두 번째 보시죠. 트위터에서는 SNS에서는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보다 6배 빨리 퍼진다. 그럼 이건 뭐냐면 페이크 뉴스에 쏙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페이크 뉴스에 쏙지 말라는 것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1시간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1시간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짜 뉴스에 쏙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이해를 과연 제도적으로 전해줬나? 아니면 알아서 그냥 살아가야 되는 건지 이런 데 대한 위기감 같은 것도 혹시 안 가지셨다면 오늘부터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 정보가 진실보다 회사에 더 많은 이익을 준다. 진실은 지루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정말 포탈 이게 열면 낚시형 기사 같은 게 많잖아요. 그거 건지는 순간 그걸 그 서버를 운영하는 아이들한테 돈이 들어가죠. 그리고 자칫하면 그냥 피싱 피해를 받게 되는 이런 부분들도 디지털 시대가 낳은 난맥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런 아주 개차반 같은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데 여기 이 개차반 시대에서 사실 문화와 예술과 콘텐츠 산업은 어떻게 유지되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뭘 얘기하면 보편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냥 퉁치자는 얘기죠. 보편성이 아니라 보편성은 일반성, 대중성, 세계성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일반성과 대중성은
뭐 이해가 돼요. 근데 세계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K 컬처가 세계성을 획득하고 있는 과정이죠. 예전에 저기 아라비아나 이런 데로 여행을 가면 절대로 왼손으로 애들 머리 쓰다듬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 동네. 그런 것처럼 문화에 대해서 세계성을 이미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양과 동양은 분리되어 있다 하지만 그걸 붙인 사람이 백남준, 미디어 작가 백남준 같은 사람이 동양과 서양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모니터에서 같이 만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세계성의 DNA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국민이 한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보편성에 대한 정의 같은 거 다시 내려져야 되고 보편성을 유지하려면 만족도, 경쟁력 좋아요. 지속성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 관에서 지원하는 예술 정책이라든가 문화 정책 같은 게 지속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바뀔 때마다 바뀌어. 도지사 바뀔 때마다 바뀌어. 시장 바뀔 때, 구청장 바뀔 때마다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정말 A라는 사람과 A라는 도지사와 B라는 도지사가 바뀌었을 때 두 사람의 성향이 다를 때 우리는 반은 아주 과장되게 살아야 됩니다. 과장되게.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그래서 지속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해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단계를 거쳐야 지금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반듯하게 우리가 자존심 살려가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이게 세 가지가 의도적 눈 감기를 하지 말라. 이거 뭐냐면 이게 윌풀 블라인드니스라고 그래서 이건 BBC PD가 주장한 겁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누가 아기가 엎어져 있으면 가서 이렇게 세워주는 게 인간의 도리잖아요. 그런데 바쁘다는 얘기로 슬쩍 모른 척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할 때 일부러 모른 척하는 거. 그게 윌풀 블라인드니스입니다. 그래서 의도적 눈 감기를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합성의 오류에 들지 말고 남 한다고 다 따라하면 남 저축한다고 다 따라하면 소비가 안 일어나서 경제가 거꾸로 갑니다. 야구장에 가서 제일 앞에 사람이 잘 보려고 일었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람 다 일어나잖아요. 개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늦지. 공무원을 많이 겪으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은 아이고 공무원이 좀 아는 척 안 했으면 좋겠다. 왜? 자기는 그 관계되는 사람을 다 만나서 전문성을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공무원이 전문성을 가지는 것은 넛지의 전문성입니다. 이 넛지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팔꿈치로 툭툭 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문화예술 전문가들하고 얘기하다가 공무원으로서 얘기하다가 조금 잘못 간다 싶으면 선생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까지가 공무원의 자세예요. 근데 공무원이 내가 3년 전에 이거 할 때 이거 내가 다 했다. 이래갖고 잘 되는 꼬라지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늦지. 공무원이 아니고 이 일을 하는 우리 상대방 우리도 너무 하는 체 하지 말고 늦지로 가면서 일을 몰아주는. 그리고 젊은 세대하고 결합할 때도 늦지. 저보다 나이가 많은 세대하고 결합할 때도 늦지. 그래서 의도적 눈 감기, 합성의 오류, 늦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디지털 시대의 키워드가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무엇이 공감을 훼손시키나 이렇게 생각을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정말 생각하고 있던 답들이 나왔어요. 오류, 왜곡, 방관, 편견, 선입견, 뒷북, 억지, 고집, 표절, 재해석. 그래서 제가 박물관 관장을 할 때 문중에서 와가지고 문중에 무슨 자료를 하나를 우리한테 주신다고 막 그렇게 생색을 내시던 어르신이 계신데 그분 생각에는 자기 조상이 최고라. 자기 조상이. 그래서 이런 억지를 부리는 거라든가 아니면 무지무지하게 고집을 하는 부분이라든가 어느 공무원들이 바깥에 벤치마킹하러 간다고 출장을 가서 올 때는 표절 작품을 갖고 옵니다. 벤치마킹 이꼬르 표절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재해석을 한다 그래놓고 왜곡해버리고. 그래서 지금 경상북도 22개 시군에서 뭐 각 지역의 공무원들이나 지역의 전문가들이나 지역의 기업들이 힘을 합쳐서 뭔가 컨텐츠들을 하나씩 만들어 놓는데
90%는 엉터리예요. 우리가 볼 때. 지사님 아시면 깜짝 놀라시겠지만. 예전에 청도에 조각작품 몇억 원어치 사가지고 다 없애버린 거 아시죠? 신문에 나서. 군위에 화장실 하나 짓는데 9억 주고 대추 모양으로 지은 거 아시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역사나 지역 특성을 살려서 컨텐츠화 하겠다고 했는 것 중에 왜곡된 거를 1,500가지 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보고서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좀 다 뿌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정말 사려 깊게 이 지역민을 위해서 이 지역을 현창하기 위해서 컨텐츠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공감을 얻었느냐 얻지 않았느냐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래서 좀 따져봐야 되는 영덕군, 울진군, 강릉, 동해, 묵호, 양양 쭉 바닷가에 있는 지자체들은 전부 다 헌화로라는 길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 향가에서 헌화가를 자기 동네에서 지었다는 거죠. 근데 그 헌화로라는 길이 한 군데로 이어진 길이 아니고 전부 저거 동네에서 나가서 저거 동네로 들어가 버립니다. 저거 동네에서 나가서 동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사람들은 향가를 왜곡했구나. 향가에 나오는 수로 부인의 이야기를 이 사람들은 잘못 알아들었구나. 이렇게 저희는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책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강준만 선생이 쓴 책입니다. 지방은 식민지다. 이거 읽어보고 저는 쇼크 받았습니다. 나라 돈이 100억이 있으면은요 10억이 수도권 밑에서 나눠 쓰는 겁니다. 나눠 쓰는데도 우리는 참 아까 그 공무원이 갖고 있는 편견이라든가 이런 벽을 넘지 못해서 그래서 지방은 식민지다를 다 읽고 나면 이 빨리 식민지에서 독립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지방 식민지 독립선언이라는 책입니다. 이것도 강준만 선생이 있었어요. 지방이 지방 특색을 살려서 제대로 살아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 책 2권을 썼는데 이 책 2권은 저는 공무원 필독서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하는 저희도 마찬가지고 지역민들도 그 다음으로 읽어주면 좋은데 보십시오. 그래서 문화 독립군이 돼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슨 총을 삽니까? 총알을 삽니까? 그래서 이거는 멋진 기획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역에서 기획자를 제대로 양성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기획자라는 것은 우리는 동네 북이거나 아치코치거나 박쥐거나 감초 같은 놈이거나 좀 잘하면 MSG라 그러고 그 다음에 정말 잘 못하면 어처구니 없다 그러고 그 다음에 제작자 딸랑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페이스메이커라 그러고 이렇게 기획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 인식이 많고요. 그 다음에 용역할 때는 공무원에서 예산 짤 때 기획비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무원은 기획자를 양성해야 할 생각이 1도 없다는 거죠. 근데 진정으로 기획자는 공감을 일으키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자는 플래너 디자이너, 코디네이터 매니저, 디렉터 또는 AE, 프로듀서, 주인공 이렇게 그러면 왜 기획자라는 게 왜 필요하냐 그러면 창작자, 소비자를 이어주는 사람이 기획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획자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단체가 될 수도 있고 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창작자하고 소비자하고 예전에는 그냥 바로 만났죠. 한 분이 해가지고 화랑에 와서 그림 그려 놓으면 소비자가 와서 이 그림 얼마입니까? 50만 원 하나 사가지고 가고 이게 끝이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죠. 지금 이 여름에는 A라는 작가가 시원한 바다를 그리는 이 작가를 화랑에 전시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시원한 그림을 사가지고 집에 걸어놓으면 좋습니다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기획자 아닙니까? 큐레이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공감의 시대에 해야 될 일이 딱 3가지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 토종문화 콘텐츠를 발굴해야 되고 지역발 콘텐츠를 세계화해야 되고 융복한 문화시대를 대비해야 되고 이게 하고 싶은 일이에요. 기획자를 양성한 다음에 소비자, 창작자, 그 다음에 뭐 창작자, 소비자, 기획자가 다 할 수 있는.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을 못하니까 전부 외국에서 사람 불러와서 축제처럼 빵 터먹고 그래서 다 가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그 경복궁에 그 프로젝션 하는 것들 다 보셨을 겁니다. 그 프랑스 애들이 와서 했어요. 돈을 엄청나게 주고 갈 때
전혀 노하우 하나 안 주고 이렇게 장막 치고 다 장비를 걷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얼마나 좀 자생력 강하게 우리가 어떤 파워를 갖고 있다는 걸 알고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안 했단 말이죠. 그냥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뮤지컬 서울에서 그냥 갖고 와가지고 누가 지역에 무슨 뮤지컬 팬들이 봉입니까? 그대로 보여주고 그대로 가잖아요. 롯데건설이 대구에 아파트 지러 와서 분양가만 이빨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대로 한밭집에 개 밥그릇까지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보탬이 안 된다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대전 같은 데는 롯데건설이 오면 용원의 50%는 대전 사람들 쓰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대구는 그런 조례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롯데건설 지사장한테 물었지. 야, 누구 그런 것 좀 해라. 오히려 대구 사람 안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6시 퇴근이면 이미 5시 반부터 옷 갈아입고 집에 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조선족 딛고 오면 6시에 바로 기숙사 가니까 6시까지 작업복 입고 앉아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잘못일까? 30분 미리 나와서 집에 가려고 하는 근로자가 잘못일까?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때기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역에서 공무원도 보고 창작자도 보고 소비자도 보고 기획자도 보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할 일을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역에서 해야 할 일들을 아까 윌풀 블라인드 리스트처럼 안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역에 있어야 할 박물관이 없고 지역에 세워져야 할 미술관이 무슨 조례 때문에 못 세워지고 지역에 있어야 될 무슨 특수학교가 없어지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다문화를 위한 생태계, 뭐 출향 인사를 대선적으로 화해하게 하자라든가 사회공헌을 하는 무슨 만들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심이 안 돼요. 합심이란 뭡니까? 공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거 우리한테 있어야 되지 않아? 그리고 무슨 장례식장 하나 드리면 장례식장에 대한 급부로서 돈 많이 뒷돈 주면 장례식장이 하나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자꾸 나쁜 방향으로 되니까 해외에 살고 있는 동포들이 한국이 잘 안 돌아가는 걸 보고 아이고 진짜 이게 이 엽전들을 왜 하지? 그 말 들을 때마다 자기도 그 말 하면서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거는 벌써 40, 50년 전 우리 시대에 끝났어야 되는 건데 아직도 이러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감이 참 필요한 시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감으로 건너가는 그 길을 너무나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박물관 얘기를 오래 했기 때문에 박물관 얘기를 간단하게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세계 박물관들을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해서 글로 쓰고 책으로도 펴내고 했는데요. 딱 3가지 박물관이 정말 이 정도 공감하는 박물관을 이 한국에서 경상북도에서 대구에서 만들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보려고 합니다. 뉴욕에 가면 그라운드 제로 911 이게 테러 났던 그 동네에 건물 무너진 데는 건물을 안 올리고 저렇게 폭포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부재의 반추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걸 만들었는데 보십시오. 이 그라운드 제로에서 저 건물 무너진 자리에 저 연못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2,977명이 죽었거든요. 죽고 그래서 이렇구나. 그 다음에 911 뮤지엄 안에 들어가니까 막 이때 폭격당했던 것을 세계 뉴스들을 다 자식해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면 뭐 그리스 말도 들리고 무슨 아랍 말도 들리고 쭉 들리면서 오디오 테피스트이지 않습니까? 오디오 테피스트를 지나서 이제 그 폭격받은 유물들을 보러 가는 건데 그래서 이거 안은 이렇게 박물관처럼 차려놨어요. 차려놓고 이제 제가 와서 그 영남일보에 연재했던 글이니까 쓰려고 보니까 이게 생각이 났어요. 잠깐만요. 이 마이클 아라드가 전부 다 이 건축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큰 이렇게 동판을 이렇게 하고 2,977명의 이름을 다 새겨놨어요. 이름을. 잠깐만요. 여기에 이름을 다 새겨놨잖아요. 장미꽃도 막
꽂아놓고 그래서 2,977명이 죽었는데 이름을 어떤 순으로 새겨놓았을까? 우리는 2,000명 죽으면 어떻게 새겨놓겠습니까? 가나다 순, 아니면 나이 순, 아니면 지역 순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순서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미스 옆에 뭐 예를 들어 링컨이 있고 뭐 링컨 옆에 뭐 아담스가 있어. 야, 내가 글을 못 쓰겠는 거예요. 내가 저거 모르고는 글을 못 쓰겠다 싶어서 그래서 하루는 집에서 내가 테드를 보고 있는데 제이크 바튼이라는 친구가 나온 거예요. 이게 그 가에 글씨를 새긴 용역을 받았던 회사 대표거든요. 이 친구가 역사를 만들다라는 이름으로 2,977명이 죽었는 사람의 주변인들 이 사람이 다 만났습니다. 2,977명하고 얘기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와 내 회사에 있는 직원, 내가 사장이고 직원인데 같이 죽었어요. 근데 사장이 이 아이한테 먼저 내려가라 그러고 사장님 난 좀 늦게 내려간다 그러고 사장은 90층에서 얘는 20층쯤 되는 데서 죽었어요. 시신이 발견됐어. 근데 이 둘이 정말 제일 막내 사원이라고 사장이 그렇게 아꼈다 그러네요. 그리고 사장은 아버지처럼 따랐던 이 얘기들을 주변 사람한테 이 사람이 다 채집을 한 거죠. 채집을 해서 이 사장과 이 아이는 이름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977명 사이의 관계를 조사를 해가지고 이름을 새긴 거예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지. 도대체 이럴 수가 있냐.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그러면 내가 여기 와서 아담스를 찾고 싶은데 아담스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앱을 딱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가면 자동으로 딱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럼 한국 출신 찾아볼까? 그 다음에 대구 출신 찾아볼까? 키워드를 집어넣어 보니까 이동철이가 나오네요. 대구 사람 두 사람 죽었어요. 이동철, 그 다음에 구본석, 영신고등학교 나온 친구. 그래서 한글까지 딱 나왔잖아요. 그러면 요즘 놀스 메모리얼 풀에 판넬 N-73번에 가면 이 친구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사를 하는데 몇 년 걸렸냐? 아까 제이크 바튼이 7년 걸렸어요. 그래서 이게 2001년에 짠 하고 7년 뒤에 이게 메모리얼 풀이 생겼잖아요. 우리나라에 용역 줘가지고 이런 거 7년 걸린다 그러면 일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줄 수가 없죠. 줄 수가 없죠. 주는 순간 도지사 바뀌어버리고 주는 순간 대통령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거는 우리에게 진짜 은연중에 공감을 요구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이걸 보고 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를 버리고 떠나진 않겠다.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왜 우리도 비무장지대에서 무슨 이렇게 해골 하나 미군 해골 하나 발견되면 아주 성대하게 자기 나라에 가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래서 국민을 아끼는 사람들의 공감, 문화를 아끼는 사람들의 공감, 역사를 아끼는 사람들의 공감이 맞고요. 두 번째는 이보십시오. 이게 흑백 사진에 가난한 사람들, 홈리스들 사진을 찍은 사람들. 이걸 누가 찍었냐면 찍어서 이 책을 만들었어요. 클럽하우스라는 게 빈민굴이잖아요. 빈민촌. 이 클럽하우스라는 사진집을 만들었던 데이비드 아이세이라는 이 라디오 프로듀서가 이 사진집을 만들고 그 사진집을 몇 건 가지고 이제 저 클럽하우스에 가서 한 사람씩 나눠주려고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술이 이만큼 취해서 자기가 책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들고 복도를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세이가 막 따라가서 아니 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왜 내 책을 갖고 도망가세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책을 탁 보더니만 막 울면서 나는 살아있네. I exist라고요. 나는 30년 전에 벌써 부모한테도 버림받고 친구한테도 버림받고 모든 사람들 버림받고 그냥 걸식을 하면서요 조그마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 책에 내가 들어있는 거니까 나는 exist 하고 있네. 이 사람이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스토리 코어라는 버스를 하나를 개조한 버스를 가지고 미국 50개 주를 다니면서 사랑하고 미워하고 용서하고 고마운 사람들의 사연을 마이크로 녹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마이크를 녹음하면 이 녹음되는 게 바로 위성으로 올려가지고 국무성에서 받아가지고 오랄 미디움 한다고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그 다음에 NPR이라고 미국 공영 라디오에서 그거를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조상도 모르고 MEAB도 모르고 모두 어른이나 아나 다 유락하고 저희 버장머리 없는 놈들이 아니라 인간을 아끼는 미국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데이브 아이색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리코어가 이야기 군단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 스토리코어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슬로건이 I exist. 그리고 반드시 사랑하고 감사하고 미안한 이야기인데 혼자서 녹음하기 안 합니다. 꼭 두 사람. 예를 들어 월남전에 와서 나는 살아왔지만 내 친구는 사반신이 마비된 친구가 아직도 뭐 오렌지 카운티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 애 갖고 와서 우리 마이크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자. 이런 것들이에요. 엄마하고 오랫동안 헤어져 살았던 몹쓸 딸이 노년에 엄마하고 만나서 서로 미안했던 이야기.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인의 폐부를 찌르는 프로젝트가 된 거죠. 이 그리오라고, 이 음유 시인을 그리오라고 그러는데 그리오라고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미국 전역을 다닙니다. NPR이 방송하고 미 의회가 보존하는. 그래서 I exist라는 슬로건이 경청하고 존경하고 공유한다라는 슬로건으로 바뀌면서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가 되고 프로젝트가 됐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보고 녹음할 수 있도록. 근데 이 사람이 테드에서 테드 프라이즈를 받았어요. 지지난해에 받았습니다. 테드 프라이즈를 이제 받으면 협찬을 받을 수 있거든요. 테드 그냥은 협찬 못 받아요. 프라이즈를 수상자에게 협찬을 받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수상 연설에서 사람들이 죽고 받는 이야기는 곧 역사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왜 역사라고 얘기하느냐? 히스토리아라고 해서 그 어원이 같습니다. 히스토리와 스토리가 히스토리아라는 라틴어의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남겨놓는 것은 역사를 남겨놓는 것이다 생각했다. 그래서 테드 프라이즈를 받고 당신 무슨 선물 이제 협찬 받으려면 무슨 협찬을 받고 싶으냐? 어떤 후원을 받고 싶으냐 하니까 하드 디스크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목소리를 많이 저장하고 싶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스토리코어를 2006년도에 제가 제일 먼저 소개를 했습니다. 한국에 하면서 이 스토리코어로 가지고 한번 대한민국을 누벼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겪었던 자기 개인이 겪었던 역사적 신산을 한번 녹음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해당되는 방송사나 이런 쪽하고 지금도 그냥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는 오랄 뮤지엄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오랄 뮤지엄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정말 감동적인 얘기들을 개인적으로라도 들을 수 있도록 팟캐스트처럼 이런 것 그런 것도 정말 공감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주니까 지금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하는 거 아니겠냐 싶고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입니다. 이게 프랑스에 가면요, 그 노르만디 쪽 넘어가서 내륙으로 오면은 땅이 한 30만 평짜리 땅이 있는데 그 땅이 프랑스에 있는데도 캐나다 땅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리지 전투라는 데서 캐나다인이 4만 5천 명이 죽었어요. 캐나다 군인이 4만 5천 명이 죽으면서 독일군을 섬멸하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그때가 1917년 11월 11일이에요. 11월 11일은 우리는 뭡니까? 빼빼로데이. 11월 11일 11시가 1차 세계대전 공식적으로 종전된 시간이고 날이거든요. 그래서 비밀하는데 저렇게 큰 구조물을 두고 비밀 전투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캐나다에서 세웠습니다. 근데 제가 2017년도에 캐나다 오타와에 전쟁박물관에 오픈했다 해서 가니까 비밀전투 100주년 기념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그러면 제가 감동의 포인트를 지금 공감의 포인트를 지금 전해드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밀 17년 전투 특별전이 열리고 있고요. 그리고 캐나다는 별로 자기들한테 실소득이 없는데 늘 세계가 캐나다를 원한다 이러면서 맨날 그 참전하는 좀 바보 같은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100주년 기념으로 비밀 전투비를 조금 축소해서 만들어 놓고 전쟁박물관 추모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이걸 요거 미니어처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왜? 이때가 11월 11일입니다. 11월 11일. 이날 사람들이 모여서 그 현충일, 그 리멤버런스 데이라고 그러죠. 리멤버런스 데이의 기념식을 하려고 모여 있는데 왜 이렇게 좁은 데에 이렇게 서서 저렇게 기다리고 있을까? 태양이 돌다가 햇볕이 탁 들면은요, 보시죠. 햇볕이 탁 들면 11월 11일 11시에 딱 이 비를 비춥니다. 11월 11일 양력이니까 태양이 없어지지 않는 한 저기를 비춥니다. 조비. 저비가 무명용사의 비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애초 지을 때 저기를 추모 공간으로 생각하고 창문을 딱 뚫어가지고 11월 11일 날 햇볕 비치는 걸 생각하고 이 집을 설계했다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야, 건축하는 분들이 저렇게 사려 깊게 생각했구나. 그래서 언제나 그날 찾아오는 햇빛, 리멤버런스 데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요게 아까 비미 땅에 막 피어나던 그 야생 양귀비 꽃입니다. 양귀비 꽃 저걸 가지고 우리로 치면은 그 무슨 열매죠? 사랑의 열매처럼 이렇게 전할 때면 모든 국민들 집을 다 달고 다니고, 그다음에 저걸 뭐 강제로 파는 게 아니라 슈퍼마켓 갔다가 잔돈 받을 때 뭐 10센트 미만으로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거 안 받으면 제가 하나씩 그냥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죽은 사람들, 죽은 젊은 병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 주는구나 라는 걸 알게 하는데 더한 것은 바깥에서 나와서 보니까 이게 전쟁 박물관이 저렇게 생겼거든요. 저 끝에 막 창문 같은 게 막 있잖아요. 저게 창문이 있을 곳이 아니거든요. 아주 좁비하게 이렇게. 그리고 저 뾰족한 것은 그 오타와 그 국회의사당에 있는 평화의 탑을 다 겨냥하고 있는 방향이에요, 저게. 근데 저게 창문이 아닌데 왜 창문이지? 저것도 내가 또 글 못 쓰면 안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보십시오. 요겁니다. 이렇잖아요. 이 창문이 아니에요. 알고 보니 모르스 부호예요. 모르스 부호. 잊지 않기 위하여라는 걸로 모르스 부호를 치면 모르스 부호의 문양이 저렇게 생깁니다. Don't touch 나오는. 그래서 기억하는 박물관. 공감시키고 공감하는 박물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감은 시간을 좀 필요로 하죠. 생각하고 만나고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공감인데, 과연 우리가 문화 콘텐츠, 문화산업, 예술진흥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하고 편 나누지 않고 이렇게 덤볐던 적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와 공감이라는 것이 저는 같은 맥락에 놓고 봤을 때 잘 기록하고 잘 보존하고 잘 발현되어야 이게 사실 바른 역사, 바른 공감이 되는 거잖아요. 역사를 두고 봤을 때. 근데 이게 잘못되면 전부 엉터리가 되는 거죠. 아까 왜곡의 요인처럼. 그리고 이 역사라는 게 잘 가지고 있으면, 잘 공감하게 되면 자기 존재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좌표가 생기는 거죠. GPS가 딱 생겨요. 나는 지금 어디고 어디에서 태어났고, 내가 문경에서 태어났지만 중고등학교로 문경에서 나왔지만 정말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뭐 좋은 일을 하겠다, 이런 무슨 교훈적인 아주 교조적인 이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나는 누구인가를 알게 만들고, 두 번째는 그러면 책임감이 생기잖아요. 책임감이 생기고 나면 정의감이 생겨요. 그래서 정의감 없는 나라, 정의감 없는 학교, 정의감 없는 무슨 도시, 이건 도시도 아니죠, 사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의감인데, 이 정의감은 공감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고고학만 얘기하다가 공감을 얘기하려면 고현학을 좀 알아야 됩니다. 고고학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고현학은 모던 knowledge라고 해서 이미 학문의 단계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만 모를 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모르죠? 알라딘이나 예스24에 가서 고현학 이렇게 차면 책이 한 권도 안 나옵니다. 근데 일본 서점에 가서 쯔다에 같은 데 가서 고현학 치면 책이 5,000권쯤 나옵니다. 무슨 일이 이런 게 있죠? 셰익스피어 치면 이 나라도 나오고 저 나라도 나와야 되는데.
왜? 이거는 일본 건축가 고나지로가 얘기한 학문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노재팬 때문에 이 책을 못 내는 거예요. 근데 뭐 하루키 책을 열심히 읽으면서 이 고나지로라는 사람이 고현학이라는 책을 학문을 제일 집대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고학과 고현학, 정말 무덤 속에 고굴 속에 누가 하나 죽어 있다 조사해보자 고고학. 그다음 이 사람이 어떤 역사가 있고 어떤 역사와 역사의 틈바구니에서 이거 어떤 존재로 이 사람이 살았던가는 고현학. 이 사람의 교훈이 지금 우리한테 와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고현학. 빗살무늬 토기를 가지고 멋진 머그잔을 만들었으면 고현학. 그래서 실제로 고현학적 감각을 가지고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어쨌든 기업의 무슨 아이템으로 삼는 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 짧은 시간에 다 전해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이 고나지로 책도 꽤 많이 나와 있으니까 혹시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이 좀 읽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을 하긴 하되, 공감은 균형에서 오는 거냐 조화에서 오는 거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받아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에서 온다 그러면 와 저는 100원 지원하고 우리는 와 50원밖에 지원 안 하노, 이런 양의 경제에 취해서 균형 가지고는 공감을 얻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공감을 얻어내는 것은 조화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술 분야든 어쨌든 뭐 콘텐츠 산업 분야든 균형을 넘어선 조화에 이르는 것이 공감하는 것이고, 공감에 대한 덕목이 쌓여질 때 모든 것이 참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사실 나 혼자 잘한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줄탁이거든요. 한자로 줄탁. 이 줄이 뭐냐면 계란 안에 병아리가 엄마 나 이제 나갈래 탁탁탁 치는 걸 줄이라고 합니다. 그럼 위에서 엄마가 듣고 나온나 하고 탁탁탁 치는 거 탁입니다. 그래서 줄탁이 딱 맞아야 깨집니다. 알이. 줄만 세도 안 깨지고요. 탁만 세도 안 깨집니다. 그래서 그 둘 마음이 얼마나 서로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엄마 오냐 이렇게 그 줄탁. 그래서 그 줄탁 동시라 그러는데 줄탁 동시가 되어져야 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줄탁 동시는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홍익 인간을 넘어서는 교육의 지표였죠. 선생님과 학생이 맞아야 되고 엄마와 아이가 맞아야 되는. 그래서 이게 줄탁 동시. 근데 이제는 이 줄탁 동시가 오히려 관, 학, 민 이런 줄탁 동시. 이 줄탁 동시가 공감을 이끌어내면 혹시 이 공감을 가지고 줄탁 동시가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뭔가 새로운 것을 만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예술이든 문화든 산업이든.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서 얘기가 확장되어지면 참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당신의 생각보다 빨리 오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문이 열릴 것이다 생각합니다. 근데 가지 않으면 동구박도 천리길. 그래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가시는데 요거 제 이메일입니다. 혹시 이메일 적어 놓으셨다가 혹시 김관장 무슨 이런 자료 있으면 나 좀 보태도 상국유사에 관한 얘기 없나 뭐 그다음에 해외 무슨 사례 이런 거 혹시 조사해 놓은 거 있나 그러면 제가 즉각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파일로 갖고 있는 한. 그리고 지금까지 제일 잘 나온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블로그 여기 적어놨는데요. 여기 82뮤지엄닷컴에 보면 제 후배가 사진 찍는 후배가 박물관 이야기 뭐 그다음에 디지털 시대의 문화 현장 제가 어디 칼럼에 글 쓴 걸 저기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혹시 제 얘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싶으면 저기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저한테 이메일 주시고 그리고 경상북도가 문화예술적으로 편창되는 부분을 위해서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의 디지털 시대 문화예술의 첨단 공동회의 너무 잘 들었고요. 역시 좀 오늘 많이 배워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특강 부분은 저희들이 준비한 부분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좀 리프레시하기